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네. 절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거주자의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해도 네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과세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라는 의견을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좀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을 한 게 뭐 트럼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이때부터였는데요. 네. 그때 2021년부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 바이든 4년과 네. 트럼프 취임 후 지금 한 3달, 2, 3, 4니까 3달. 네. 지금 훨씬 더 많아요, 뉴스가.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땡트 뉴스라 그래서 네. 뉴스 딱 시작하면 트럼프는 저거 시작해요. 정말 언론계에서도 네. 지금 사실 미국의 주류 언론하고 네. 이 트럼프하고 관계가 대단히 안 좋잖아요. 예. 늘 안 좋아왔었는데 오죽했으면 트위터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이 진짜 적대적 공존 관계가 맞아요. 부동산 투자가 왜 결국 매력적인지 네. 제도의 측면에서 네, 일단 혜택을 받네요, 미국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주는데 미국은 오히려 근로소득자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굳이 또 추가하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거나 안정적인 이 사회 시스템이 네.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 그게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네.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뭐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동요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네네.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미국은 이 퇴직연금 제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 근로 활동을 하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의 일부를 떼서 퇴직연금에 옮겨서 401k다 뭐 IRA다 하죠. 네. 한국의 IRP와 같은 걸 텐데 그렇게 해서 또 미국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니 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 주식시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자금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더 선순환되는 이런 건데 부동산도 역시 네. 결국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잖아요. 부동산에 아까 홍길동 씨 사례도 그렇잖아요. 돈 벌어서 낭비 안 하고 당신이 은퇴 대비를 위해 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네. 임대소득도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거기서의 어떤 절세 혜택도 충분히 제공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는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인 개개인들이 또는 가족 단위의 경제 주체들이 네. 이런 것들을 각각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라는 거죠. 그런 제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미국이 그런가 하면 그건 아닌데 네. 미국도 딱 들어가 보면 뭐 막 어마어마하게 나뉘고 뭐 복작복작하죠. LA도 노숙자 많더만. 그럼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완전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들릴 테니 예. 그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죠. 그렇죠. 제도의 어떤 안정성, 예측 가능성 또는 뭐 이걸 뭐 선진화된 정도라고 네. 굳이 표현한다면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두터운 중산층은 확실히 보호하겠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중산층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그러면 자 미국 부동산 시장이 갖는 어떤 제도상의 혜택에 대해 얘기했고 그러면 네. 이제 한국 분들이 네.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우리 소장님과 지난달 이렇게 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네. 우리가 전국에서 네. 이제 막 투어 LA에서 처음 뵙고 네. 네네. 뭐 또 애틀랜타에서 뵙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제가 이런 여쭤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어떻게 해서 해외 미국 부동산 쪽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건지를 얘기했을 때 네. 제가 너무너무 설득력 있었던 것 사실 대단한 얘기가 아니지만 아 정말 그러네라고 했었던 게 한국은 대체로 부동산을 통해 작건 크건 네. 그런 성공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 또 다른 성공을 꾀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을 생각하는데 한국의 제도는 하나 하면 그 다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선호하는데 성공의 어떤 기억과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못한다. 그러니 눈을 돌려 다른 옵션을 찾는데 미국 부동산은 그런 뭐 1가구 1주택 이런 제약이 전혀 없으니 네. 게다가 또 미국이니 네.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늘어나는 거겠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진짜 그러네라고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어찌됐건 현실인데 네.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구조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네.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보면 이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배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왜 가장 적합하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홍길동 씨예요 또. 그리고 네.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 컴포넌트들이 트러스트라는 게 있고, 뭐 외국 법인, 미국 법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에는요. 네. 결국은 내가 투자해서 부동산을 통한 소득을 기대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떤 면에서 평가를 하느냐라고 보면 네. 내가 말하자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구조화 작업을 해서 투자한다 했을 때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혜택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리걸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세 면에서 또한 어떤 효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겠다는 거죠. 오.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과세를 한번 보려는 거야. 그 전에 법적인 면에서는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법인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네. 법인은 유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내 투자된 금액까지에 대해서만. 네. 그러니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라는 거는 뭐 명백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과세 면에서의 평가인 거예요. 네. 그러면 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세가 있고요. 그리고 증여상속세가 있고요. 네. 재산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과세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네네. 재산세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왜? 특히나 뭐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만 네. 미국에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카운티라고 하는데 네. 그 카운티에 정해진 프로퍼티 텍스 레이트이 있어요. 재산세율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거 뭐 빼박이죠. 뭐 그건 네. 그대로 할 테니까. 어떤 플래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법인이건 뭐건 어떤 형태로 소유하는 게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놓고 봐도요. 소득세가 원래는요. 네.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미국 세법상으로 보면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내가 만약에 거주자가 되면 뭐 미국 원천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도 다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를 한다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부동산은 공교롭게도 네. 이게 딱 형체가 있는 말 그대로 미국에 딱 로켓이 되어 있는 네. 박혀 있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 이거는 원천은 무조건 미국인 거고요. 그 그렇죠. 부동산이 위치한 네. 곳인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또한 좋은 점이라면 또는 뭐 좋건 나쁘건 평가를 떠나서 어떤 팩트는 네. 외국인 투자냐 투자자냐 그러니까 비거주자의 부동산 투자 소득이냐 아니면 거주자의 부동산 투자 소득이냐가 과세면에 있어서는 무차별합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건 아니면 내가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되건 네. 이건 무차별하다라는 게 돼요. 네네. 자, 그러면 과세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차이를 가져오는 거는 증여상속세만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이게 좀 복잡해요. 네. 이거 어디까지 복잡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네. 비거주자요. 내가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비거주자가 미국 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비거주자인데 네. 미국의 증여세법은 네. 한국과는 달리 증여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네. 미국 거주자일 경우는 해당 증여 대상 자산이 어디 있건 무관하게 미국 정부는 과세를 해요. 네네. 그렇지만 아까 잠깐 얘기한 거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혜택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를 합니다. 그 중요한 건 유형 자산만 과세하는 거예요. 네.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인트레스트, 그 회사 지분 이런 것들은 무형 자산으로 간주가 돼요. 네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세의 경우는요. 네. 비거주자, 한국 음. 비거주자의 경우는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음. 대해서만 과세한다. 오. 미국에 위치한 자산. 이때는 유무형의 구분이 없어요.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구조가 있어요. 음. 자, 우리의 평가 방식은 법적인 보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관점에서 평가하겠고 네. 소득세 면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이 있느냐 증여상속세 면에 있어서 혜택이 있느냐 네. 재산세 면에 있어서 혜택이 있느냐 가장 유리한 구조를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가지 안을 얘기할 텐데요. 1안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걸 말하고요. 2안은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고요. 3안은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네.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투자 자금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이에요. 네. 그러니 외국 법인에 투자를 해서 그 외국 법인이 미국 법인에 투자하고 그 미국 법인이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고요. 좋습니다. 4안은 이 3안에다가 위에다가 트러스트라는 걸 하나 씌우는 경우예요. 1안이요. 네. 법적인 보호 없죠. 왜? 그렇죠. 내가 직접 투자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내 부동산으로부터 만약 비롯되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네.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무한 책임을 지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고 없고 소득세 혜택은 원래도 없어요. 원래도 없다 그래서 왜? 무차별하니까. 무차별한 미국의 원천인인 소득이니 그건 뭐 어차피 과세되니까. 그다음에 증여상속세 면제는요. 안 돼요. 왜? 홍길동 씨라는 non-resident가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이거를 직접 증여하면 미국에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래서 이거는 혜택 없다. 상속세는 말할 것도 없이 없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서 미국 법인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적인 보호는 있겠느냐? 있죠. 네. 법인이니까. 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세 혜택이 있겠느냐? 소득세 혜택은 없죠. 네. 왜? 어차피 무차별하다라는 뜻이죠. 무차별하니까. 네. 그리고 증여세는 어떠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직접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다라는 것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앞서 미국 법인의 지분은 세법상 무형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얘는 증여세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증여세는 면제. 네. 대신에 상속세는 면제가 안 됩니다. 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에 위치한 유형, 무형 모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빨리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외국 법인, 미국 법인은요,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 소득세 혜택은 없지만, 네. 그건 무차별한 거니까. 법적인 보호도 되고, 증여세도 면제되고, 상속세도 면제되는 구조가 가장 스트롱한 구조로서 외국 법인, 미국 법인 부동산으로 가는 거다. 근데 여기서 사안이라고 얘기했죠. 네네.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트러스트가 트러스트. 뭘까요? 이 트러스트를 얘기하자면 네. 그냥 쉽게 우리나라에도 뭐 신탁 이런 게 있는데 신탁. 신탁의 뭐 원어겠죠. 그런데 이 신탁이 네. 결국은 미국에서는 나와 내가 어떤 사적인 계약을 맺어서 서류상의 회사를 만드는 건데 네. 여기서는 내가 아닌 어떤 별도의 경제 주체로서의 트러스트가 있고 네네. 그걸 운영하는 사람을 트러스티라고 부르고 수탁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트러스트의 운영으로부터 최종적인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을 베네피셔리 이제 수혜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은 트러스트입니다. 근데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회사 하나 더 얻는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랬을 때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네. 미국에서는요. 이 한국과는 달리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 네. 변고가 생기면 해당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또는 그런 유언이 없다 해도 어떠한 경우에건 그 상속을 해줄 때 법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법원의 지휘하에 그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프로베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유언 검증 절차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주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뭐 자산이 동결되는 건 말도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이 뭐 한 4년 5년도 걸리고요. 네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보통 상속 대상 자산가액의 뭐 3에서 5%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 자산을 넣으면 그 형식상의 소유권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러한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추가의 효과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 밖에 또 하나는 이게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는 3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트러스트는요, 일반 법인과는 달리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는 성격의 사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으나, 그럼에도 만약 내가 이 사람 저 사람들 나의 어떤 채권자들, 잠재적인 어떤 이런 뭐랄까 이런저런 한 마디씩 할 사람들로부터 내 자산을 감추고 싶다면,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트러스트가 또한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으니 자산 보호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트러스트에는 나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상속해주겠다라는 그런 유언장의 효과까지 있으니 그것까지 하면 결국은 트러스트, 외국 법인, 미국 법인, 부동산 이게 가장 어떠한 경우에도 베스트 투자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동산 투자 하나 하는데 이거 다 하는 건 사실 좀 투머치고요. 저라면 법인과 미국 법인과 트러스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트러스트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뭐냐면 자, 그래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네네. 또는 미국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네. 절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거주자의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해도 네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과세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라는 의견을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당연히 일리 있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아주 우리가 이거를 좀 보수적 내지는 아주 한다면 네. 결국은 해외에서의 이런저런 모든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의미하다까지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이 물론 맞긴 한데 그게 그렇다면 결국은 다 무의미한 것인가? 라는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사례가 네. 결국 뭐 또 홍길동이네요. 네. 한국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네. 자녀가 2명이고 큰애가 현재 뭐 보딩스쿨 다니고 있다. 주변에서 영주권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다지 뭐 관심이 없다. 대신에 나는 뭐 미국 투자에는 관심이 많다. 뭐 이런저런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 부동산, 보험 등 절세 방안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미국에서는 여러 제도를 활용해서 해당 투자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과세가 남을 것이다. 여전히. 한국에서 과세되면 미국에서 절세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4가지 정도의 터킹 포인트. 이 4가지 중에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건 뭐 사실 지금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 처음 말씀드리는 것 텐데. 그렇죠. 우선 여전히 세금을 미룰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법인 투자를 통해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1031을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여전히 이 법인이 미국 법인으로서 투자를 계속하는 한 네. 이러한 효용은 한국에서도 택서블 과세 이벤트가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인정받고 끌고 갈 수 있다. 맞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또 이제 제가 한국법의 전문가가 아니니 네. 한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그런데 네. 결국 그 말은 네. 미국에서의 투자 구조를 통해 네. 어쨌거나 2월까지는 우리가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네. 투자한 금액은 당연히 이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네. 이 미국 법이 제공하는 과세 소득의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과세 2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끔 이제 저는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네. 이런 질문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야 만약에 세금을 2월 하기만 한다면 네. 어차피 내는 게 된다면
그거는 조삼모사하냐.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아마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간단히는 이렇게 저는 설명하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네. 금년에 10,000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내고 30년 뒤에 내는 걸로 할 수 있다면 네. 같은 10,000불이지만 이거는 네. IRS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네. 10,000불 무이자로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그러니 네. 결국 첫째 최종적인 면에 있어서의 과세가 네. 어떻게 되건 네. 2월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효용이 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의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요.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비과세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야. 네. 그리고 자영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해. 네. 근데 그 말이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 네. 투명하고 그렇지 않고에 있어서 네. 자영업은 또는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 어쨌거나 좀 플렉서빌리티가 네. 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지출을 해도 네. 이거 비용으로 내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월급쟁이였을 때는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데 반해. 네, 근데 네.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 그런 어떤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것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입 바른 소리를 한다면 아니지. 비즈니스 오너여도 아닌 건 아니겠지. 그러니 뭐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같은 지출에 대해서 비용 공제를 더 할 수 있고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니지. 네.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투자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네.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해서 특히나 이거는 임대 부동산이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운영하면서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세 방안들은 그냥 구체적인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겠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연달하는 면에서 비과세는 여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좀 웃긴데 인생 모른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네. 한국인으로서 투자를 하지만 네. 만에 하나 내가 미국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렇죠. 한국에서 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한국의 거주자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라는 권장이 아니라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는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 제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미국에. 그러면 네. 그때 되면 그 전에 이렇게 해놨을 때 했을 때 예. 결국 내가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그러면 그때 효용을 온전히 다 누리는데 네. 그때 가서 안 해놓은 거 후회하면 누가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결국은 내가 한국 거주자로서 하지만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때 가서 안 했던 거를 후회하는 거는 본인 후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이잖아요. 네네. 미국이잖아요. 이게 정말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틀고 있는 플랫폼도 유튜브라고 하는 구글 미국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간과할 필요는 없다. 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